자, 이제 대인 소통 두 번째 편입니다.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간 이론, 대인간 인지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이론을 살펴봅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두 번째 이론으로 사회 침투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 침투 이론인데요. 알트만과 테일러는 인간의 밀착적인 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사회 침투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인간의 성격을 그 양파에다가 비유를 해서 인간의 성격은 단순하지가 않고 굉장히 여러 층으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바깥층 외피가 있고요. 외피. 그 다음에 좌층 중피가 있습니다. 중피. 그 다음에 내면층 내피죠. 내피. 자, 이런 것들은 서로 그 가치나 자아 개념 또는 갈등과 같은 감정의 사적 영역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나무를 알 때 그 사람을 많이 깊이 아느냐 또는 그냥 뭐 조금 아느냐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알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사람하고 내가 굉장히 친한 베프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알트만과 테일러는 사람의 성격을 여러 가지 다층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외피, 맨 밖에 있는 층인데, 이거는 공적인 자아 개념이라는 거죠. 공적인. 그러니까 나의 겉모습이라는 거죠. 겉모습. 남에게 보여지는, 남에게 비춰지는 공적인, 사적인 내 마음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음식을 뭘 좋아한다든지, 내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한다든지, 또는 어떤 유행에 내가 민감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나의 겉모습을 통해서 남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 중피입니다. 가운데 있는 그 층이 되겠는데, 정치적인 견해. 나는 진보다 보수다, 뭐 나는 여당이다 야당이다,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나의 생각이 다르죠.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도 종교적인 또 신념, 나는 뭐 기독교다, 또는 나는 뭐 다른 종교다, 뭐 여러 가지 종교들, 거기에 대한 내가 믿음, 신념, 이런 것들, 이게 중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내피, 이제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내면의 세계, 이게 사적인 자아 영역입니다. 사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태도, 생각,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깊은 관계가 아니면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친한 친구,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침투하느냐, 이게 사회 침투 이론이에요. 그 사례를 보면 지상이라는 친구는 그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하고 함께 지내면서 점점 실망되는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 공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서로 취미가 같다고 해서 같이 친해졌는데, 점점 그 사람의 어떤 중피, 또 그 사람의 내피, 내면적인 사적인 자아 영역까지 알아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점점 이제 자기하고 다른 어떤 그 신념이나 태도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실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의 이제 사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에 세 번째는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은 심리학자인 패스팅어가 주장을 했는데요. 인지 부조화 이론은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어떤 불일치감이 나타나는, 부조화, 조화롭지 못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어긋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어긋나는 불일치, 부조화 상태는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취한다든지 행동을 취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정보라든지 행동,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조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그 인지 부조화 이론에 있어서 송신자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그런 상태, 이런 것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는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해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경우는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침묵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대화하지 않고 잠깐 어떤 일정한 시간을
텀을 두고 기다리면 해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막 억지로 막 대화를 하고 하다 보면 더 짜증내고 막 또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인지 부조화 이론의 사례를 보면 교수들 간에도 서로 이제 그 취미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뭐 성향들이 좀 비슷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됐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너무 강한 사람, 또 남을 좀 무시하는 사람, 또 생각보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 그런 그 이유 때문에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면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로 관계가 유지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8번째,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 요인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들 중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이 있습니다. 동질성은 서로 같은 성질이고, 이질성은 서로 차이 나는 것,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동질성이 높으면 이제 비슷한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죠. 뭐 교육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거나 경제적인 수준이 좀 비슷한 경우, 그런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잘 이루어져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같은 학우들끼리 같은 학교에 같은 전공, 같은 학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동질성이 크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렇지 못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거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내지는 요즘 말하는 개인주의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이질성이 크면 클수록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질성과 이질성은 사회적인 또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고,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저스와 슈메이커의 혁신 전파에 관한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송신자와 수신자, 수용자가 동질적일 때,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일어나고요. 송신자와 수신자, 수용자가 또 동질적일 때는 커뮤니케이션 효과도 더욱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송신자와 수신자, 수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높을수록 서로 간의 지식이나 신념, 행위에서 보다 더욱 동질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혁신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전파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송신자와 수신자, 수용자가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서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변화가 쉽게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적의 이질성을 갖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적은 이질성이죠. 어떤 그 서로 적합한 그런 이질성을 갖고 있을 때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변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송신자와 수신자, 수용자에 대해서 높은 그 감정이입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질적 커뮤니케이션,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두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감정이입을 갖고 있으면,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면 보다 쉽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입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 여섯 번째는 만약에 송신자가 이질적인 수용자에 대해서 이질적인 아주 다른 수신자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자기의 동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비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모르거나 저 사람이 나하고 같겠지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이질적인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일 경우에는 그 송신자가 수신자, 수용자의 반응에 관심을 갖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커뮤니케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송신자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수신자의 반응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면 그 반응에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잭 우드포드는 사랑의 이방인이라는 그런 책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열중해서 들어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왜?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면, 들어주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네. 그러한 은근한 아부다. 이게 좋은 거죠. 이거는 은근한 아부인데 좋은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경청이 그만큼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고, 되도록이면 나는 상대방의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속합니다. 자,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공유된 경험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공유된 경험이 있습니다. 슈람은 모형을 통해서 이제 이게 잘 알려져 있는데, 밑에 A 경험의 영역과 B 경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자와 수신자, 수용자 간의 신호, 이게 메시지죠. 송신자는 그 메시지를 부호화, 그러니까 부호화는 뭐 언어적, 비언어적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자는 그 받은 메시지를 해독을 하죠. 디코딩을 하는 거죠. 송신자는 리코딩을 하고 수신자는 디코딩을 하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공통된 경험의 영역은
동질성과도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이 서로 공유된 경험은 동질성과 마찬가지로 또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굉장히 높여주기도 하고, 또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공유된 공통된 경험이 더욱더 확장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공유된 경험이 커뮤니케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해주고, 또 그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더 공통적인 그런 경험도 확장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기핀과 패튼이 제시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환경적인 요인이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주 낯선 곳에서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아주 친숙한 곳의 커뮤니케이션은 차이가 확 다릅니다. 좀 불편한 곳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편한 곳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또 낮과 밤의 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그런 요인들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낸다는 거죠. 시간대에 따라서도 커뮤니케이션 효과가 많은 차이가 나죠. 아침 또는 뭐 점심, 저녁 때, 밤에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또 사랑을 고백할 때, 이럴 때는 바쁘고 분주한 아침보다는 조금 이제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좀 어둠이 깔리고 황혼이 짙은 그런 저녁 때 좀 분위기를 봐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인 커뮤니케이션,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대인 소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사실은 대면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뭐 다소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상황인 만큼 잠시 이거 불편한 것도 우리가 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회적인 어떤 그 약속, 사회적인 그런 서로의 어떤 원칙, 또는 서로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지켜주고 또 잘 유지하는 것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이.